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외 경제 흐름과 점점 확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를 수십 년 동안 관찰해 오신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이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6개월 연속 5% 넘는 상승률을 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떤 요인이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미국 물가가 지난 10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6.2%, 뭐 거의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작년 2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의회에서 추정하는 잠재 GDP, 이게 마이너스 10.2%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 3분기에 마이너스 1.7%까지 많이 좁혀졌어요. 예. 예, 그리고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서 이런 회복 속도가 지속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죠. 예.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는 유가가 오르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거의 0.7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급망 문제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큰 흐름 보면은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더 이상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 공급, 중국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예. 특히 미국 물가가 다른 나라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미국에 보니까 뭐 10월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가격 지수가 있던데, 이게 보니까 뭐 3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보다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보통 몇 년 기준 연도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때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났는가, 이걸 소비자 물가 작성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일정한 상품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기준 품목별 비중이 매월 변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통화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뭐 헤드라인이 5% 넘고 그다음에 근원 PCE도 4%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소비자 물가가 전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 현상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 반영하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뭐 정상화되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뭐 좀 다시 정상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 상승률이 거의 올 4분기가 정점일 것 같고요. 뭐 11월, 12월도 거의 6% 안팎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는 5%로 떨어지고 하반기 들어가서는 다시 뭐 2,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뭐 물가 상승이 높은 거는 기저효과도 있고 공급 측면 요인도 있지만요. 근데 내년에는 저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의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거나 혹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그림에 뭐 물가 상승률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한번 전망을 해본 건데요. 올 4분기를 정점으로 내년 들어와서는 이제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정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심각한 우려는 아닌데요. 그래도 미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 연간 전체로는 내년에도 거의 4% 안팎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목표치는 넘어서니까 뭐 하반기가 갈수록 물가 상승률 둔화되겠습니다만은 뭐 통화 정책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그 통화 정책을 하면서 항상
미래보다는 현재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니까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4 내지 5% 물가 상승이 그렇게 높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미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까요? 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뭐 10%를 넘었었는데요. 13.2%인가 뭐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생산자 물가는 그 원자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뭐 생산자 물가, 원자재 가격이 저는 떨어질 거라 보니까 유가도 이미 저는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배럴당 85달러 같던 게 뭐 최근에 70달러 중반대로 좀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좀 높은 수준 유지했더라도 뭐 소비자 물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는 최근 10월께 전년 동월 대비 1.5%밖에 안 돼요. 아, 예. 예. 소비자 물가는 최근 1% 유지하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물가를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하다가 사실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쭉 빠졌잖아요.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OECD에서 각 국가별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예. 중국 선행지수가 올 3월 달에 고점을 치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7월에 고점을 치고 10월까지 3개월 연속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OECD 전체 선행지수도 지금 8월 고점, 9, 10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나라의 선행지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경기가 둔화되면은 모든 원자재, 뭐 원유도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유가는 뭐 최근에 85달러 배럴당 그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게 고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주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 유가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 GDP가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게 44% 정도 돼요. 그렇죠. 수출이 높으니까 뭐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오르고 주가 오르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면은 원유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뭐 유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지금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가가 국제 유가에 1개월 정도 선행해요.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가도 거의 고점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좀 걱정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죠. 물가는 현재 오르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고 뭐 슬로우플레이션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은 또 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경기 확장 국면 후반에서 지금은 경기도 좋고 물가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근데 모든 경제 지표가 올 4분기를 고점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둔화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면은 경제 지표 둔화되는 모습이 분명해졌다. 하반기에는 일부 경제 지표들이 침체 조짐을 나타내리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그 실질 금리하고 경제 성장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보면은 지금 미국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4%가 넘습니다. 이게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그렇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6% 넘고 이 10년 국채에서 1.5%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가 넘어요. 그런데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래의 실질 GDP 성장률을 예고해 주는 거거든요. 가게 보면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마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저는 내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 기대 인플레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요.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래서요. 그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요. 인플레가 오면 초기에는 물가가 오를 것 생각하고 지금 많이 소비를 앞당기는데 예. 또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구매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거든요. 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면 되는데 임금은 조금 뒤따라 올라요. 예.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구매력이 축소되니까 소비가 축소되고 예. 아마 이런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내년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오히려 내년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또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가 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가도 거의 10년 만에 3%를 넘어섰죠. 예. 예, 지난 10월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예. 한국은행에서 매월 기대 인플레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예, 최근 2%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난 10월 보니까 2.7%. 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가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이다. 예. 사실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죠. 우리가 체감 물가라면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신선식품, 맞습니다. 뭐 예. 시장에서 이런 물가는 더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체감 물가는 실제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도 뭐 내년에는 저는 좀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경제 전망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8월에 하고 11월에 하는데요. 예. 올해 그 소비자 물가를 한 2.1%인데 예. 연간으로 2.3%를 올려놓고요. 예. 내년에도 한 2% 정도로 물가 상승 전망치를 올려놨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 물가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물가는 그렇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2차례 인상을 했고 예. 내년에도 뭐 한두 차례 더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이런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물가 억제에 좀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분석해 보면 기준금리 올리는 게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8월에 한 번 올렸고 11월에 올렸고 아마 내년 초에 저는 한 번쯤 올리리라고 생각해요. 네. 내년 1, 2월 달에 우리가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예. 예, 그때 한 번 올리고 저는 더 이상 금리는 오르기 힘들 것이다. 예. 뭐 2분기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세도 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가지고서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일본은 경기가 워낙 나쁘죠. 일본 지금 소비자 물가가 거의 0%대인데요. 0%요? 예. 예, 제가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일본하고 경제 성장률 GDP를 한번 기준으로 비교해 본 건데요. 예.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때를 100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다가 작년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에요. 엄청나게 갑자기 튀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유럽 경제는 아직도 코로나 직전 수준이고 특히 일본 경제는 뭐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는 회복되고 있는데 예. 올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보면은 참 일본은 볼수록 희한한 나라인데요. 일반적으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높아야 되죠. 예. 명목 GDP라는 것은 실질 GDP에다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가가 계속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건데요.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진 나라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94년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로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하다가 조금 오른 듯 보였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GDP 디플레이터가 다시 정체되거나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아직도 일본 경제는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가격 같은 게 그렇게 올랐어도요. 이렇게 물가가 안 이유는 그렇게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또 가격도 안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가격 올리면 일본 가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아. 그래서 기업들이 참 이익이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생산자 물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산 비용은 늘어나는데 소비자한테 이걸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예. 일본 기업 이익도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 참. 그래도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유지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뭐 일본 경제가 아직도 세계 3위 경제 대국인데요.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95년에 17.5%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6.8%로 그냥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은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모두 오르게 되나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제가 지난 2000년부터 올 10월까지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자산가격 변동률을 한번 구해봤어요. 우선 미국 보니까요. 예. 거의 지난 21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2.2% 올랐습니다. 근데 S&P 500은 6.7%. 예. 여기 배당 수익률 뺀 거거든요. 예. 배당 수익률 뭐 2% 정도 고려하면은 뭐 거의 9%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4.6% 올랐고, 예. 특히 금은 10% 올랐습니다. 예.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금이라는 거죠. 아, 금값이 이렇게 좀 특이하네요. 예,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2.3% 올랐는데요. 예. 코스피 9% 올랐습니다. 뭐 배당 수익률 1 내지 2% 고려하면 우리나라 평균 코스피 상승률 10% 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만 이것도 한 5.4% 올랐거든요. 아니 아파트 가격이 저 코스피보다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수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가 더 올랐네요. 네, 코스피가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인플레 시대에 예. 주식 사고 아파트 집 사야 되죠. 아, 그러네요. 이게 딱 보니까 예. 두 개가. 근데 문제는 지금 사야 되는가? 예,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우리나라 물가와 주가, 그 다음에 물가와 주택 가격 이렇게 구해보면요. 물가가 후행을 해요. 주가나 주택 가격이 약 1년 정도 선행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는데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죠. 예.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소비를 많이 늘리면서 그렇죠.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예. 물가가 오르면은 PC 효과로 시장 금리가 뒤따라 오르고요. 예. 물가가 오르면 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경기 확장 국면 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경기가 거의 정점 무렵에. 예. 예.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경기 확장 국면 후반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예.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되고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정점 무렵에 있으니까요. 먼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조만간 경기가 나빠질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년 하반기 가서는 다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이나 집 이런 게 인플레를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순환 주기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그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나요? 주택 가격이 조금 호행해요. 아, 조금 후에요. 예, 주가 상승률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보면요. 예.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아. 주가가 지금 먼저 조정 보이고 조만간 예.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주택 가격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 선행 지수가 있고 예.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있고.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예.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네요. 그 경기 확장 후반에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면 정점이든지 조만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거든요. 예. 뭐 경기가 나빠지면은 기업 수익 둔화되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금리, 경기 회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일정 수준 올랐고 예.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던 저금리는 이미 사라졌고 예. 그다음에 경기가 더 중요한데
사실 지금 금리가 좀 올랐어도 경기 회복,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지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정점 치고 떨어지면은 이제 기업 수익 증가율마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인플레 해지 수단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순환 주기로 보면은 좀 기다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인플레가 오면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한 거고. 빌린 사람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인플레가 오면은 결국은 인플레만큼 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린 거는 일정한데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가 올라간 만큼 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더 갚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오면은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요. 거꾸로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돈 갖고 있는 게 유리하네요. 돈 가지고 있는 게 채무자들이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아무튼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은행 저축성예금 평균금리가 1.2%더라고요. 소비자 물가가 3.2%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다 예금해도 실질금리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국채 10년짜리가 2.4% 안팎인데 10년짜리 사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은 주식을 좀 지켜보고 있는 시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제 그 미국 자산시장 거품이다 좀 경고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주식시장 볼수록 또 아찔합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늘